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모리, 죽음을 메멘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죽음을 기억하는데 그냥 죽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너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죽는다는 거 알죠. 그렇지만 그거를 평상시에 내가 죽는구나 그러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박완서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음은 희망이다. 박완서 작가의 둘째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박완서 작가는 죽음은 희망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만치 어디선가 기다리고 있을 죽음, 그리고 내 아들과 동일시 때문에 오늘도 죽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렌다. 그러면서 이분이 깊은 성찰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복지법인 각당복지재단의 애도심리상담센터 소장 윤득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사회 죽음인식과 태도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지나왔고 또 지금도 물론 코로나 시기이긴 하지만 코로나 시기 안에서 우리는 죽음 얘기들을 많이 했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많이 들었던 얘기는 요양시설에서 격리된 채 죽어가고 있었던 부모님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시기에 죽음이 뭐냐 그러면은 격리된 죽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뭐 그전에도 장례식도 시신 없이 그저 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옛 문화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신과 또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을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사실 죽음을 보지 않았지만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최근에는 죽음을 본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예전 같으면은 그냥 동네에서 누군가 돌아가시면은 그 등을 켜놓고 그리고 동네에서 함께 그 장례를 치렀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저 뒤쪽에서 죽음이 다뤄지고 있고 마치 우리는 그 산자들의 축제라도 벌이듯이 그냥 살아있는 삶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왜 우리 현대사회에서 죽음을 볼 기회가 없었느냐. 첫 번째가 핵가족화로 인해서 세대 간의 접촉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은 뭐 3대가 함께 사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는 핵가족화로 인해서 조부모의 죽음조차도 볼 수 없는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은 요양시설에서 죽음을 통보를 받고 가기 때문에 임종조차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죽음을 보면서 자랐을 것이 이제는 그것을 볼 수 없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저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장례식장에 갔는데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예, 당연히 우리 문화 같으면 당연히 3일을 지키고 있어야 될 그 아이들은 시험 공부한다고 집에 가서 있었던 것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임종 과정이 가정에서 병원이나 호스피스, 요양시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주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가정이 아니라 뭐 예전에 병원에서 이제 뭐 살 가망이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이제는 집에 있다가도 돌아가실 때가 되면 이제 병원으로 옮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뭐 호스피스 같으면은 조금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요양병원, 요양원 등에서 호흡기를 꽂은 채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홀로 계시다가 홀로 돌아가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또 이제는 도시 집중화가 되고 우리나라는 이제 아파트 문화가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병원과 장례 업체가 죽음을 다루는 문화를 완전히 다 가져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그 장례식을 하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우리는 지금 상상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택에 살던 시기에서 아파트 문화로 변해가는 시기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곤도라 기억하시나요? 곤도라, 아파트에 곤도라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다리 차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는 이제 곤도라로 아파트에서 어느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시신을 관을 웅구를 해야 되는데 고층 아파트에서 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곤도라로 시신을 웅구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책을 쓴 지금은 돌아가신 김열규 박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경악을 했던 거를 그 책에 쓴 것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막 장례 행렬, 그 조문 행렬이 막 늘어선다든가 이런 거를 거의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됐죠. 뭐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병원이나 장례 업체에서 장례를 하는 것이 뭐 당연하게 생각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또 회복과 치유와 상관이 없는 연명 치료가 발전이 됐죠. 그러니까 그 말은 예전 같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실 수 있었던 분들이 그냥 연명 의료의 발전으로 그냥 호흡만 유지한 채 기간만 연장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심지어 의사들은 죽음을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살려두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 문화는 어떠냐면요. 죽음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두려워합니다. 막연하게 그냥. 죽음이 사실은 뭔지도 몰라요. 왜?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경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우리가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타인의 죽음을 통해서 아, 죽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식장만 다녀와도 우리의 뭐 생각이 달라진다, 자신을 성찰하는 일이 많아지잖아요. 타인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에도 완전히 산자와 죽은 자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보는 거는 요즘 죽음은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뭐로 아냐면은 숫자로 압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 때 아마 이거 많이 봤을 겁니다. 저도 가끔씩 코로나 통계를 보거든요. 그런데 뭐 서울에서 몇 명이 코로나 확진이 되고 몇 명이 죽었다. 대한민국은 몇 명, 전 세계는 얼마.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은 한국에서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이 24,000명 정도가 되고 뭐 전 세계적으로 뭐 600만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게 실감이 납니까? 막 2만 명이 죽었다. 내 곁에서 내가 죽어가는 사람을 보지 않는 이상에는 사실은 뭐 숫자로 뭐 100명이건 10,000명이건 그것은 숫자로 이렇게 실감이 나지 않고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코로나 시기에 한 그 뉴스를 보고서 제가 실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한 5월인가 6월쯤이었는데 그때 그 인도에서 갑자기 코로나 확진이 돼서 10만 명, 20만 명 확진되고 죽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그 인도에는 이제 화장을 하는데 화장할 장소가 없어서 막 그냥 그 거리에서 뭐 거리는 아니죠. 어떤 뭐 장소에서 그렇게 그 시신을 태우는 장면을 그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흰 천을 덮고서 실려가는 모습,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 죽음을 인해서 막 통곡하는 여인의 모습, 이런 장면들을 봤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와 진짜 저렇게 코로나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숫자로만 맨날 봤을 때는 와 진짜 죽나? 왜냐하면 제 주변에는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못 봤고, 그리고 가끔 이제 지인들의 얘기를 듣기는 했어요. 지인들의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그것이 진짜 와 코로나로 죽었구나 라고 하는 거를 그 정말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그 죽음을 봐야지 그래야지 실감을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사실은 코로나와 유사하게
전염병이 돌아서 이게 충격적으로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들어봤을 텐데 바로 13세기 유럽사입니다. 13세기 1280년 정도부터 시작된 그 유럽의 흑사병은 그 오랫동안 아주 지속이 됐죠. 그래서 간헐적으로 이제 흑사병이 여기저기서 뭐 흑사병 이제 전염병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됐는데 그 흑사병으로 인해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갔다고요. 여러분 3분의 1입니다. 이것도 숫자로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실감이 안 날 수 있는데 근데 엄청난 숫자인 거죠.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실제 그림들을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그때 실제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 흑사병으로 인해서 길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차에는 주검들이 실려 나가고 있었고 길에는 막 그 여인이 코로나가 아니죠. 이제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어미가 죽었는지 아닌지도 모르게 그 어미의 젖을 빨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부터 시작해서 길거리에서 정말 개, 돼지 무리에 노출이 된 채 길거리에서 막 토하면서 막 쓰러져 가고 있는 모습, 막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두려움 가운데 쳐다보는 그런 모습들, 뭐 그 뒤에는 그 마차에 주검들이 실려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아마 어떤 화가가 그 당시의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그 그림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길에서 사람들이 막 쓰러져서 막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도 아마 마스크 쓰지 말라 그래도 쓸 거고, 그리고 나오지 말고 집에 계시라고 하면 뭐 모두가 다 집에 계실 겁니다. 아마 그렇게 우리가 실제 죽음을 본다면은 더 두려움을 겪을 텐데, 그런데 우리는 실제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뭐 크게 두려워하지 않지만, 여러분 뭐 마스크도 벗고도 다니고, 그리고 뭐 코로나 걸렸다 그냥 뭐 앓고 나면 된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지. 실제 저 유럽 사람들은 같은 전염병이었지만 그 시기에 실제 죽어가는 사람들을 봤던 그들은 정말 공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했던 얘기가 있어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모리, 죽음을 메멘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죽음을 기억하는데 그냥 죽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너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죽는다는 거 알죠. 그렇지만 그거를 평상시에 내가 죽는구나 막 그러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인식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내가 사는 삶을 조금 다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라. 네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했던 친구가, 가족이 죽어가는 모습을 봤던 그들이 서로에게 메멘토 모리, 네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네,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현재 주어진 이 시간, 이 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며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이 순간을 또 즐길 것은 즐기고, 또 이 순간에 기뻐할 것은 기뻐하고, 그러니까 순간을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까르페 디엠과도 같은 거죠. 현재를 잡아라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메멘토 모리를 외쳤던 이 유럽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이거를 미술사에서는 메멘토 모리 작품이라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작품을 보면은 대표적인 게 거기 해골이 나와요. 해골이 등장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거 메멘토 모리 작품이구나 라고 짐작하셔도 될 겁니다. 한 그림을 보니까 길을 지나가던 일상을 살아가던 그 여인에게 해골이 막 손짓을 합니다. 손을 붙잡고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나는 안 간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덤덤한 표정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유럽사에 주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크게 당황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손 제스처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장면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죽음이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이 메멘토 모리 작품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이제 검색을 쭉 해봤어요. 그리고 주로 이제 미국 사이트에서 검색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러 이제 뭐 박물관이라든가 이런데 걸려 있는 그런 메멘토 모리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 작품을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골이 등장하거든요. 해골이 딱 등장. 아, 저거 메멘토 모리 작품이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그리고 거기를 보니까 그 해골이 뭔가를 들고 있어요. 그것이 뭔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저는 처음에는 이게 뭐 배를 사람들 그 안에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을 막 배에 태워가지고 어디론가 끌고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뭐 좀 다소 끔찍해 보이는 장면이긴 하지만 이걸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보신다면은 이 사람들을 이 큰 낫으로 베는 장면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막 그냥 뭐 태연한 표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왕도 있고 왕비도 있고 귀족도 있고 그리고 앞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막 저 뒤에는 농부도 있고 노인도 있고 심지어는 저 흑인도 있어요. 이웃나라에 뭐 왕이 있습니다. 그 작품 해설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누구나 죽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저런 이제 그림들을 그려놨어요. 아마 그 당시에는 이제 종교가, 이제 기독교 종교가 뭔가 이게 뭐 통치에 기반이 됐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은 뭐 종교인들, 뭐 교황은 죽지 않은 거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교황도 죽고 왕도 죽고 뭐 다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것 속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죽는다. 너도 죽는다. 나도 죽는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저 메멘토 모리 이야기들을 이제 해왔던 것입니다. 뭐 이후에 조금 이제 그림들이 좀 바뀌기 시작해요. 16세기가 지나면은 이제 해골 진짜 머리만 나오는 바니타스 작품이라는 것도 나오거든요. 이제 바니타스 작품을 보면은 이 대표적인 작품이 그런 게 있습니다. 모래시계가 있고 가운데 해골이 있고 그리고 한쪽에는 꽃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죽음을 기억하라는 건데 바니타스라고 하는 말 뜻이 라틴어 헛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뭐 우리 그 성경에도 보면은 뭐 바니타스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전도서에 보면은 헛되도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그게 바로 바니타스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바니타스 작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헛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요. 시계가 점점 시간이 흐르면은 인간이 죽는다는 거죠. 그럼 사람은 죽음 앞에서 인생에서 우리가 좋다고 추구해왔던 거 있잖아요. 뭐 꽃, 화려함, 아름다움, 뭐 인간이 추구해왔던 지식들, 인간이 추구한 물질들, 뭐 예술들, 이 모든 것이 죽음 앞에 헛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니타스 그림입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보면은 그렇게 그 전염병 시기를 거치면서 죽음을 봤고, 그리고 서로 간에 메멘토 모리, 그러면서 사람이 내가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많이 성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2015년에 슬픔학개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때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입니다. 근데 미국에 있으면서 책을 쓰면서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2012년에 뉴스를 하나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투병을 통해서 이혜인 수녀가 당시 암투병을 하고 있었는데, 암투병을 하고 이제 조금 회복돼서 나온 이혜인 수녀에게
그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암투병을 통해서 달라진 삶의 모습이 뭐냐라는 질문을 하니까 이앤순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바로 여기에 웰다잉, 좋은 죽음에 대한 가치가 심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삶에 대한 감사가 더 깊어진 것, 주변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 애틋해진 것, 사물에 대한 시선이 더 예민해진 것, 습관적으로 해오던 기도가 좀 더 새롭고 간절해진 것이라 말하고 싶네요. 이렇게 얘기를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면서 맞다, 저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죽음 교육, 뭐 혹은 웰다잉에 대한 가치. 왜 우리가 죽음을 얘기해요? 네. Death education is life education 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죽음 교육은 한 삶에 대한 교육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죽음을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지 않고 있는 죽음. 그러니까 저 끝에 우리는 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죠. 근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우리 앞 자리에다가 내려놓고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저 죽음의 저 끝까지 가봤던 이앤수녀는 죽음을 살짝 경험하고 와서는 얘기하기를 감사가 더 깊어진 거? 여러분 주변 사람들 어떻게 대하십니까? 주변 사람들, 여러분 가족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랑이 더 애틋해지고, 그리고 죽고 나서 살아나고 보니까 이 사물 아니면은 정말 사소한 생명체 미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죠. 그야말로 들에 핀 풀 한 포기를 보더라도 그냥 생명을 느끼고 그 사람들에 대한 사물에 대한 시선에 민감하게 가는 거죠. 습관적으로 기도를 해왔다면 그 한순간에 드리는 그 기도가 새로워지는, 간절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죽음에 대해서 깊게 한번 성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작년에 103세로 돌아가신 박당복지재단의 김홍나 이사장님은 저에게 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성찰해라. 죽음을 성찰하다 보면 깨닫는 순간이 온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눈이 번쩍 뜨였던 것처럼 죽음이 무엇인지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이 뭐지? 나에게 죽음이란 뭔가? 많은 사람들이 이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모습으로 죽음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애벌레가 그 누이 고치 속에 들어가잖아요. 누이 고치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한번 죽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시 태어나죠. 나비로 태어나는데 그때는 새로운 모습으로 또 새로운 세계에서, 이전 세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벽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고 그 다른 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김홍나 이사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죽음학의 선구자라고 얘기하는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낸 책이 있는데 명사들의 죽음에 대한 얘기들을, 인터뷰했던 얘기들을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제가 몇 분들의 얘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상시인이 있습니다. 구상시인은 죽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막연히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죽은 후부터 뭔가 영생을 시작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참된 의미에서 무한한 영생의 안식을 얻으려면 오늘을 영혼으로 살아야지, 죽음 다음부터 내가 제대로 살다? 그건 이미 늦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톨릭의 김수환 추기경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음이 뭐냐 물었더니 죽음은 아직 펼쳐보지 않은 책과 같다 이랬습니다. 무슨 얘기죠?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김수환 추기경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책 속에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기쁨과 행복, 빛과 생명을 가득 담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박완서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음은 희망이다. 박완서 작가의 둘째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박완서 작가는 죽음은 희망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만치 어디선가 기다리고 있을 죽음, 그리고 내 아들과 동일시 때문에 오늘도 죽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렌다. 그러면서 이분이 깊은 성찰을 했습니다. 어떤 성찰이냐면, 여러분들 아들을 잃은 부모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차라리 내가 먼저 죽지. 사람이 나이 순서대로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그런 고통을 겪지 않을 텐데. 근데 이 박완서 작가 깊이 성찰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삶이란 것이 뭐예요? 죽음 앞에, 저 죽음 앞에 그냥 무력하게 길게 늘어서 있는 줄서기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살 줄만 알고 내일 죽을 줄 모르는 인간의 한계성, 바로 그 한계성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다라고 말합니다. 추한 게 없으면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슬픔이 없다면 기쁨이 없고요. 마찬가지로 죽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살아있다 말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것이 박완서 작가의 성찰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나에게 죽음이 희망이 되는 것은 희망이 없이는 살아있다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 3년 전에 그 시노하라 시게아키 일본의 의사 선생님인데요. 이분도 105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인데, 그 책을 보면은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죽음이란 게 뭐냐? 죽음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더라. 죽어가는 600명의 환자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누군가 죽음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단 한 번 주어진 한계적 삶의 종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평등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평등할 거라 착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실버 스푼을 물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죽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하는 단 한 번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선물이냐? 그 선물은 죽어가는 사람, 떠나가는 사람이 있죠. 또 남겨진 사람들이 있죠. 저는 죽음이라는 거는 그 떠나가는 사람과 남겨진 사이에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의 기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삶의 어떤 의미와 가치를 전해주고 또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누군가의 삶에 의미를 준다면은 그거는 죽음이 주는 하나의 선물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현대 사회의 죽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죽음에 대한 많은 유명인들의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